외로운 노년, 은퇴한 최 노인의 고독한 일상. 최덕수 씨는 올해로 66이 되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가 허전하기만 했다. 그럼 이제 뭐하고 지내야 하나? 아침이면 습관처럼 일어나서 양복을 입으려다가 멈춰서곤 했다. 갈 데가 없는데 뭐하러 양복을 입나 싶어서 말이다. 그래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와 앉아서는 텅 빈 집안을 멀뚱멀뚱 바라보곤 했다. 부인 순이는 벌써 오래전부터 동네 아줌마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새벽 시장도 보러 다니느라 바빴다. 최 씨가 직장 다닐 때는 그럭저럭 대화도 했는데 이제는 밥 뭐 해먹을까? 오늘 날씨 좋네 하는 말들만 오가고 있었다. 여보, 오늘 뭐하고 지낼 거야? 부인이 외출 준비를 하며 물어보면 최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또 집에만 있게? 답답하지 않나? 답답하긴 했다. 하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동네 정자에 나가서 할아버지들이랑 바둑 두는 것도 처음엔 해봤는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니까 지겨웠다.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정치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런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돌고 돌았다. 최 씨도 처음엔 맞장구를 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시들해졌다. 집에 돌아와서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드라마를 봐도 재미없고 뉴스를 봐도 우울해지기만 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밤늦게까지 잠이 안 왔다. 가족들과의 거리감. 큰아들 명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렇지. 너는 어떻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전화통화도 길어봐야 몇 분이었다. 아들 목소리에는 늘 바쁨이 묻어나 있었고 최 씨는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미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끊곤 했다. 둘째 딸 미영이는 시집간 지 오래되었지만 시댁 일로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 찾아와도 금방 돌아갔다. 아빠 건강하시죠? 운동 좀 하세요. 엄마랑 잘 지내시고요. 그런 인사말들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예전에 딸이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고민 상담도 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는 없어진 지 오래였다. 최 씨는 가끔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했다. 명수가 초등학생일 때 축구 시합에 나간다고 해서 응원하러 간 일, 미영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좋다고 울면서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일. 그때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였고 부인에게는 남편이었고 회사에서는 과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뭐였을까? 그냥 늙은이? 연금 받아서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 깊어지는 고독감. 저녁 시간이 되면 부인은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러 나가곤 했다. 최 씨 혼자 집에 남아서 술 한잔하면서 안주를 만들어 먹었다. 김치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서 소주 한 병 마시는 게 일과였다. 이게 뭔 삶인가? 혼잣말이 들어갔다. 예전에는 술을 마셔도 부인이랑 이야기하면서 마셔서 즐거웠는데 혼자 마시는 술은 그저 쓰기만 했다. 밤이 되면 더욱 고독했다. 부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최 씨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옛날 사진을 들춰보곤 했다. 젊을 때 부인이랑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 간 사진들. 그 사진 속에 자신은 웃고 있었다. 진짜로 행복해 보였다. 그때는 좋았는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자신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 뒤 자신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동네 마트에 가면 점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긴 했지만 그것도 그냥 일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진짜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었다. 은행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손하게 대해주긴 했지만 그저 업무상 예의였을 뿐이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도 각자 바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만나서 몇 마디 나누다 보면 할 말이 없어졌다. 옛날 회사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지겨워했다.
무너져가는 자존감. 젊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집에서도 가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이들 학비도 대주고 집도 장만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 돈도 부인이 관리했다. 집안일은 부인이 다 처리했고 자신은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다. 병원에 가서도 부인이 의사 선생님께 설명하고 자신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거울을 보면 늙은 얼굴이 보였다. 주름살이 늘어났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 배도 나왔고 어깨도 구부정해졌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부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말을 걸어봐도 응, 그래 하는 대답뿐이었다. 부인도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했다. 당신 취미라도 하나 만들어봐.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뭔 취미를 해? 그래도 뭔가 해봐야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글쓰기라든지. 하지만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의욕도 없었고 재능도 없는 것 같았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외로움의 깊은 늪. 밤마다 잠들기 전에 최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66이면 아직 늙었다고 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했다.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나? 가끔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다. 바쁜 아이들을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부인한테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다. 동네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마음은 비슷할 거였다. 다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했다.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갔다. 처음에는 저녁에만 한 잔 했는데 이제는 낮에도 심심하면 소주 한 잔씩 마셨다. 술을 마시면 잠깐은 기분이 나아졌다.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도 좋아졌다. 하지만 술이 깨면 더욱 공허했다. 부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도 있었다. 당신 요새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몸에 안 좋잖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술 말고는 이 답답함을 달래줄 방법이 없었다. 책을 읽어봐도 집중이 안 되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산책을 해도 혼자라서 쓸쓸했다. 그렇게 최덕수 씨의 하루하루는 고독과 무료함 속에서 흘러갔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고 아무와도 진짜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다. 치명적인 만남. 우연히 발을 들인 그곳. 그날도 최덕수 씨는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섰다. 부인은 동네 아줌마들이랑 저녁 먹으러 나갔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적막했다. 이래 가지고는 미치겠네. 소주 한 병을 사서 동네를 어슬렁거렸다. 평소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었을 뿐이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자주 다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 혼자인 것 같았다. 술집 몇 곳을 돌았다. 혼자 술 마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안이 되었다. 소주에 맥주를 섞어 마시니까 금세 치기가 올랐다. 아, 답답해. 중얼거리며 길을 걸었다. 어느새 발걸음은 평소 가보지 않던 골목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는 빨간 불이 켜진 간판들이 늘어서 있었다. 노래방, 마사지, 카페 같은 간판들이었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였다. 최 씨는 그런 곳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다. 젊을 때 회사 동료들이랑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술에 취해 있었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진짜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만. 그냥 술 한 잔만 더 마시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어느 한 간판 앞에 서 있었다. 미인다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첫 번째 만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어둑한 조명 아래 몇 개의 테이블이 있었다. 나이 지긋한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어디 앉으시겠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니까 맥주, 소주, 안주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다. 그냥 평범한 술집 같았다.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주는 뭘로 드릴까요? 간단한 걸로. 곧 안주와 소주가 나왔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가 다가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그리 예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도 될까요? 최 씨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사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으니까. 그러세요. 여자는 자신을 미경이라고 소개했다. 나이는 36이라고 했다. 최 씨보다 30살이나 어렸지만 말하는 게 편안했다. 아저씨는 어쩐 일로 혼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심심해서요. 심심하셨구나.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가 최 씨의 마음을 건드렸다. 힘드시죠? 언제 누군가가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해줬던가? 부인도 자식들도 아무도 자신이 힘들어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힘들긴. 뭐가 힘들겠어요?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경은 최 씨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어디서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궁금해했다. 위로받는 기분. 아저씨 퇴직하셨구나. 그럼 이제 좀 편하시겠네요. 편하긴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지요. 누군가가 자신의 고생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집에서는 뭐하고 지내세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별거 없어요. 재미없으시겠어요? 부인분하고는 잘 지내세요? 그 질문에 최 씨는 잠깐 멈칫했다. 부인과 잘 지내는지, 잘 지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럭저럭. 아, 그러시구나.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죠.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족이 되는 거죠. 미경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정말 그랬다. 부인과는 이제 사랑하는 사이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사는 가족 같았다. 설렘이나 애정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자식들은 어떠세요? 다들 바쁘죠. 각자 살 일이 있으니까. 섭섭하시겠어요. 그렇게 키워놨는데 이제는 안 찾아오고. 정말 섭섭했다. 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애들이 다 그렇다. 바쁘니까 이해하지 않은 식으로 대답할 게 뻔했다. 하지만 미경은 달랐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술잔이 계속 비워졌다. 미경도 함께 마셨다. 술이 들어가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지다. 깊어지는 대화. 아저씨 같은 분이 왜 혼자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집에 계시면 될 텐데.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할 일도 없고. 외로우시구나. 외롭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가슴이 찡했다. 정말 외로웠다. 하지만 그동안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이 먹은 남자가 외롭다고 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좀. 그렇죠. 저도 외로워요. 이런 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많이 만나지만 정작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미경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젊을 때 사랑했던 남자한테 배신당해서 상처받은 이야기,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최 씨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아저씨는 좋으시겠어요.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있긴 하지만 딴 세상 사람들 같아요. 같이 살면서도 혼자 사는 것 같고.
아, 그런 외로움이 있으시구나. 저는 아예 혼자라서 외로운 건데 아저씨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운 거네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랬다.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미경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그동안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으니까 시원했다. 미경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2번째 만남. 그 후 며칠 동안 최 씨는 그날 밤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했다는 기분이었다. 미경의 따뜻한 미소와 자신을 이해해주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일주일 후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이번에는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갔다. 미경을 만나고 싶었다. 아, 아저씨, 또 오셨네요. 미경이 반갑게 인사했다. 진짜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지난번처럼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상시처럼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가씨랑 이야기한 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저도요. 아저씨처럼 진지하게 이야기해주는 분이 없어서요. 보통은 그냥 술만 마시고 가는데 그날도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미경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이 일을 하게 된 사연, 가족들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최 씨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연민을 느꼈다. 힘드시겠어요. 이런 일 하시면서.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그런데 아저씨 같은 분 만나면 위로가 돼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시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최 씨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달랐다. 정기적인 만남. 그 후로 일주일에 1~2번씩 그곳을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부인한테는 동네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했다. 미경과의 만남은 최 씨에게 활력을 주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 보였다. 아저씨, 요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르세요. 그때는 정말 우울해 보이셨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진 게 맞았다. 미경을 만날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기대되었다.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면서 지냈다. 미경도 점점 더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대했다면 이제는 진짜 가까운 사람처럼 편하게 대했다. 아저씨,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네,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저씨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최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식들도 자신을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준다니. 감정의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최 씨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만났는데 점점 미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그녀의 일상이 궁금했고 안 보는 날이면 보고 싶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집에서 일이 좀 있어서요. 걱정했어요.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해서. 미경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말에 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상대였는데 이제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자신은 결혼한 몸이고 미경과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싶었다. 아저씨, 요새 표정이 복잡해 보여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들어드릴게요. 하지만 정작 속마음은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미경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다. 처음에는 1~2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서너 시간씩 앉아있곤 했다. 술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 돈보다는 미경과의 시간이 더 소중했다. 집에 돌아가면 부인이 술 냄새를 맡고 눈살을 찌푸렸다. 또 어디서 마시고 왔어?
요새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이랑 몇 잔 했어. 몸 상하지 않게 적당히 해. 부인의 잔소리도 예전 같으면 귀찮았을 텐데 이제는 그냥 지나쳤다. 머릿속에는 온통 미경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최덕수 씨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녀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순수했던 만남이 언제부터인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걸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빠져드는 늪. 첫 번째 부탁. 최덕수 씨가 미경과 만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미인 다방에 가서 미경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미경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 있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침묵이 이어졌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뭔 일인지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게. 그제서야 미경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이번 달 방세가 좀 모자라서요. 방세? 네. 월세가 50만 원인데 이번 달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돈이 모자라네요. 사장님한테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고. 최 씨는 잠깐 당황했다. 돈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미경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모자라는데? 2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요. 20만 원이면 그리 큰 돈은 아니었다. 최 씨의 연금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었다. 그까지 뭐. 내가 빌려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진짜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미경은 고마워하며 최 씨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분,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 다음날 은행에서 20만 원을 찾아서 미경에게 주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어쩔 뻔했어요. 괜찮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그 후 미경은 전보다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술을 따라주고 안주도 더 정성스럽게 챙겨주고 이야기도 더 많이 해주었다. 최 씨는 그런 변화가 좋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탁. 한 달 후 미경은 약속한 대로 20만 원을 갚았다. 여기요, 아저씨. 돈 갚아드릴게요. 고마워. 그런데 괜찮아? 생활은 어떻고? 아직 좀 빠듯해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돈을 받긴 했지만 최 씨는 미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며칠 후에 또 다른 부탁이 들어왔다. 아저씨 죄송한데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좀 필요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네. 시골에 계신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경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 모습을 보니까 최 씨의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필요한데? 30만 원만 있으면.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을 자꾸 드려서. 괜찮아. 어머니 일인데 어쩌겠어. 이번에는 30만 원을 빌려줬다. 미경은 더욱 고마워했고 최 씨에게 더욱 애정 어린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이유였다.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친구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제가 보증을 섰거든요.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얼마나? 50만 원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부탁만 자꾸 드리게 돼서. 최 씨는 잠깐 망설였다. 5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경의 어려운 처지를 보니까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언제쯤 갚을 수 있어? 2달 후에는 꼭. 정말 죄송해요. 점점 커지는 요구. 그 후로 미경의 부탁은 계속되었다. 한 번은 아파트 보증금 때문에, 한 번은 동생 결혼 때문에, 한 번은 몸이 아파서 치료비 때문에.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졌다. 처음에는 20만 원, 3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제가 빚을 좀 많이 져서요. 이자가 너무 비싸서 원금을 갚지 못하겠어요. 이자가 얼마나 비싸길래?
한 달에 20%예요. 200만 원 빌렸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해요. 그렇게 비싼 이자를? 급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빌려주지도 않고. 아저씨 도와주세요. 200만 원만 있으면 그 빚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최 씨는 고민에 빠졌다. 200만 원은 큰 돈이었다. 하지만 미경이 그런 고리 대금업자한테 시달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알았어.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빌려줄 수 없어. 네, 정말 고마워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합리화하는 마음. 돈을 빌려줄 때마다 최 씨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야. 내 딸 같은 나이인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나한테는 별로 큰 돈도 아니고. 하지만 계속 돈이 나가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연금만으로는 미경에게 빌려준 돈과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예금을 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금을 해약했다. 그 다음에는 정기예금을 깨웠다. 그러면서도 미경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저씨, 제가 너무 많이 빌렸나요? 부담되시면. 아니야. 괜찮아.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야지. 사실은 부담되었지만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다. 미경이 자신한테 고마워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집에서 부인이 돈 문제를 물어볼 때도 대충 얼버무렸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한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들어간 데 있어? 아니야.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 그래도 예전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뭘 그런 걸 따져. 쓸 때 쓰는 거지. 부인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낼 때가 있었다. 점점 깊어지는 관계. 돈을 빌려주면서 최 씨와 미경의 관계도 변했다. 처음에는 손님과 종업원 같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훨씬 더 가까워졌다. 미경은 최 씨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오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한마디에 최 씨는 가슴이 설렜다. 젊은 여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다니.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미경을 미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둘만의 시간도 늘어났다. 미인다방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기도 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다. 오빠랑 이렇게 밖에서 만나니까 좋아요. 나도 좋아. 그런 만남이 이어지면서 최 씨는 점점 더 미경에게 빠져들었다. 나이 차이도 상황도 잊어버리고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현실을 잊게 해주는 시간. 미경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최 씨는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 집에서의 답답함, 자식들의 무관심, 늙어가는 현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오빠, 저랑 있을 때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우울해 보이시더니. 정말 그랬다. 미경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미경이 때문이야. 내가 내 마음을 젊게 만들어줬어. 오빠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최 씨는 자신이 미경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되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라고 생각했다. 경계선이 흐려지는 관계.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점점 더 애매해졌다. 때로는 아버지와 딸 같고, 때로는 연인 같고, 때로는 친구 같았다. 미경도 점점 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거나. 그럴 때마다 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빠, 저 오빠한테 의지가 많이 돼요.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요? 오빠한테도 제가 도움이 돼요? 물론이지. 내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최 씨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게 사랑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다만 미경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돈의 액수가 커지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던 게 이제는 몇백만 원씩 되었다. 미경의 부탁도 점점 더 절실해졌다. 오빠, 정말 죄송한데 제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사기를 당했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돼요. 500만 원을? 네, 제 전 재산이었는데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적해버렸어요. 미경은 울면서 이야기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최 씨의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해? 당분간 생활할 돈만 300만 원만 있으면 300만 원. 이제는 정말 큰 돈이었다. 하지만 미경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까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며칠만 기다려. 이번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다. 그 돈을 미경에게 줬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괜찮아.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하지만 이제는 최 씨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담보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들키기 직전 집에서 부인의 의심이 깊어졌다. 여보, 요새 돈 관리가 이상해. 적금도 해약하고 집에 담보대출까지 받고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그냥 생활비 나가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린다고 몇 천만 원씩 나갈 리는 없잖아. 정말 어디다 쓴 거야? 부인의 추궁이 거세졌다. 하지만 미경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뭐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왜 그렇게 따져? 내 돈 내가 쓰는데. 결국 부부싸움이 벌어지다. 부인은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큰아들 명수도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는데 집에 담보대출을 받으셨다고요? 그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급한 일이에요? 아버지 나이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아버지 혹시 이상한 데 빠지신 거 아니에요? 투자 사기나 그런데.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최 씨는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 미경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다. 그런 와중에도 미경의 부탁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했다. 오빠, 저 정말 큰일 났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협박해요. 일주일 안에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1,000만 원? 네, 정말 죄송해요. 이런 큰 돈을. 하지만 정말 급해요. 제가 다치거나 그러면 오빠도 마음 아프시죠? 1,000만 원. 정말 큰 돈이었다. 하지만 미경이 위험에 처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이번에는 정말 모든 걸 털어야 했다. 남은 예금을 다 빼고 보험도 해약하고 심지어 부인 명의로 된 적금까지 건드렸다. 부인이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당신 미쳤어? 내 적금까지 왜 건드린 거야?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급한 일이 몇 천만 원씩이나. 도대체 뭘 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미경 이야기만은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최덕수 씨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선의에서 시작된 도움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전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것이 사랑이라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몰락과 버림. 그 마지막 요구. 1,000만 원을 건네준 지 일주일 후 최덕수 씨는 다시 미인다방을 찾았다. 그동안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지만 미경을 만나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미경아, 잘 지냈어? 그 일은 어떻게 됐고? 그런데 미경의 표정이 어두웠다.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았다. 오빠, 죄송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뭔 일이야? 그 빚쟁이들이 또 왔어요. 1,000만 원으론 부족하다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내라고 해요. 최 씨는 깜짝 놀랐다. 2,000만 원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겠나? 2,000만 원? 그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겠어요. 복리 이자라고 하면서.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능해서. 미경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예전처럼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라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었다. 미경아, 솔직히 말해.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오빠가 저를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럼 오빠는 저를 안 믿으시는 거네요. 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라고요? 미경이 울면서 일어섰다. 그 모습을 보니까 최 씨의 마음이 약해졌다. 아니야, 미경아.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오빠도 이제 저를 귀찮아 하시는 거죠. 그동안 너무 많이 빌려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2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야. 내가 어떻게 마련하겠어? 그럼 집을 팔면 안 될까요? 집을? 미경의 말에 최 씨는 충격을 받았다. 집을 팔라고? 그 집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다.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미경아, 그건 좀. 그럼 어쩌라고요? 저 죽으라고요? 미경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미경아,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생각해봐서 뭐래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날 최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집을 팔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해시태그 가족들의 추궁. 집에 들어서자 부인과 큰아들 명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버지 앉으세요. 명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왜 그렇게 심각해? 아버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부인이 은행 통장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모든 계좌의 잔고가 거의 0에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몇 천만 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최 씨는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아버지, 정말로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에 실패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도박? 설마 여자? 명수의 날카로운 추궁에 최 씨는 움찔했다. 명수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뭐예요? 아버지 나이에 갑자기 몇 천만 원이 사라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인도 끼어들었다. 당신 정말 다른 여자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갖다 바친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뭐야? 말을 해봐. 가족들의 추궁이 거세졌다. 하지만 최 씨는 미경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다. 그냥 친구가 어려워서 도와준 거야. 친구? 어떤 친구가 몇 천만 원씩이나 빌려간다고요? 회사 동료였던 사람인데.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연락처는? 그건 지금 연락이 안 돼. 아, 정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거네요. 명수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 돈 언제 받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럼 그 돈은 날린 거예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다. 해시태그 집안의 분위기.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부인은 최 씨와 말을 하지 않았다. 밥상도 따로 차려줬다. 여보, 화 좀 풀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평생 모은 돈을 날려놓고 잘못했다고? 돈은 다시 벌면 돼. 다시 벌어? 당신 나이가 몇인데 다시 벌어? 부인의 말이 맞았다. 66살에 다시 돈을 벌기는 어려웠다. 큰아들 명수도 자주 전화를 걸어와서 잔소리했다. 아버지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어요? 속은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갚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 씨도 확신이 없었다. 미경이 정말로 갚을 수 있을까? 아니, 갚을 의지는 있을까? 딸 미영도 시댁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정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미안하다, 미영아. 아빠,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라니. 그 말에 최 씨는 더욱 상처받았다. 해시태그 미경과의 마지막 만남. 그런 상황에서도 최 씨는 미경을 만나러 갔다.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그동안 빌려준 돈이라도 조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하지만 미인다방에 가보니 미경이 없었다. 미경이 어디 갔어요? 사장한테 물어봤지만 대답이 애매했다. 글쎄요. 며칠 전부터 안 나와요. 연락은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아마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아요. 최 씨는 당황했다. 미경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었다. 그동안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 미경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그제서야 최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진실을 알게 되다. 어느 날 미인다방에서 만난 다른 손님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아저씨도 미경이 알아요? 네, 알죠. 그런데 요새 안 보이네요. 그 여자 완전 사기꾼이에요. 저도 몇백만 원 뜯겼어요. 최 씨는 깜짝 놀랐다. 사기꾼이라고요? 네. 맨날 돈 없다, 어렵다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손님들 몇 명이 당했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최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사기꾼이라고? 그럼 그동안 자신이 빌려준 돈들이 그 여자 진짜 이름도 미경이 아니래요. 가짜 이름이었다고.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미경이 말한 이야기들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니 또 나중에는 살아계신다고 했었다. 사는 곳도 계속 바뀐다고 했었다. 그때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다. 해시태그 절망적인 현실. 진실을 알고 나니 더욱 절망적이었다. 그동안 빌려준 돈은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몇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다. 집에서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다.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속을 수 있었을까? 부인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친구한테서 연락 왔어? 아직.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이미 몇 달이 지났잖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최 씨도 알고 있었다.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명수도 계속 연락해서 스트레스를 줬다. 아버지, 그 사람 집 주소라도 알고 계세요? 그건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 사람이 연락할 거야. 언제요? 벌써 몇 개월째인데요. 아들의 다그침에 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해시태그 경제적 파탄. 돈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담보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부인이 파트타임 일을 구하기 시작했다. 나이 이렇게 먹고 일하러 나가게 생겼네. 미안해. 미안해서 뭐가 되나? 돈이 생기나? 부인의 차가운 말투에 최 씨는 더욱 위축되었다.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도 밀리기 시작했다. 카드값도 못 냈다. 신용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러다가 집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명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담보대출 이자를 못 내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집이 없어져요. 집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말에 최 씨는 더욱 절망했다. 평생 살아온 집을 잃는다니. 해시태그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다. 최 씨 댁이 사기당해서 재산을 다 잃었다더라.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속지? 나이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나 봐.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 동네 마트에 가거나 산책을 할 때도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옛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 돈 문제 때문에 만나기가 부담스러웠다. 혹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봐 먼저 연락을 피했다. 결국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집에서도 편하지 않았다. 부인과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해시태그 건강의 악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다.
자꾸 미경 생각이 났다. 그 여자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을까? 식욕도 없어졌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면 잠깐이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더욱 절망적이었다. 당신 술 그만 마셔. 몸 버릴라고? 부인이 잔소리를 했지만 술 말고는 이 고통을 달랠 방법이 없었다. 혈압도 올랐다. 당뇨도 생겼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도 부담스러웠다. 의료비가 아까웠다. 해시태그 마지막 희망의 끈. 그래도 최 씨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미경이 연락을 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돈을 갚을 방법을 찾을지도. 미경이 다니던 다른 업소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혹시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미경이라는 여자 알아요? 36살 정도 되는.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여자는 없다고 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그럴 돈도 없었다. 경찰서에도 가봤다. 사기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미경과 주고받은 돈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다.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차용증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신고하기 어렵겠네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법적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해시태그 절망의 끝.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최 씨는 진정한 절망을 느꼈다. 돈도 없고 가족도 등을 돌렸고 건강도 나빠졌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몇 달 사이에 급격히 늙어 보였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혼잣말이 늘어갔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중얼거렸다. 부인은 파트타임 일을 나가고 자식들은 연락도 뜸해졌다.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다. 동네를 걸어 다녀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저 사람이 사기당한 사람이구나 하는 눈길들. 가끔 미경과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도 이제는 다른 여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미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최덕수 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의 신뢰, 사회적 관계, 건강, 자존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여자는 어디선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후회뿐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뻔한 거짓말에 속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다. 마지막 선택. 완전한 고립. 미경이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지만 최덕수 씨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만 갔다. 담보대출 이자를 제때 못 내면서 은행에서 톡촉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최덕수 고객님, 이자 납입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객님, 이미 2달째 연체 상태입니다. 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물 처분.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이었다. 최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 집까지 잃는 건가? 부인은 이제 아예 최 씨와 말을 섞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남남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안 했고 밥도 따로 먹었다. 여보. 가끔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부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 차가운 시선이 최 씨에게는 칼날 같았다. 명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정말 어쩔 생각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 사기꾼을 찾아야죠. 경찰서에도 가고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이렇게 당하고만 있자는 거예요? 아들의 다그침에 최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딸 미영은 아예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로만 가끔 안부를 물었다. 아빠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다.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해시태그 건강에 급속한 악화. 스트레스와 절망감 때문에 최 씨의 건강은 더욱 나빠지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갔고 당뇨 수치도 계속 높아졌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웠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자꾸 미경 생각이 났다. 그 여자가 자신한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오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빠한테는 저도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 오빠를 정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그냥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연기였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 하루에 소주 2병씩 마셨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당신 이러다가 몸 버린다.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화가 나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죽을까 봐 걱정은 되었나 보다. 상관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인생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정말로 상관없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식욕도 완전히 없어지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지다. 옷이 헐렁해져서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 같았다. 해시태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부담스러워지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다. 저 사람이 사기당해서 집까지 날릴 뻔한 사람이래.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속지? 나이 먹으면 그래지 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최 씨는 빨리 집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결국 아예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옛날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 누가 전화를 걸어와도 받지 않았다.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동네 정자에서 바둑 두던 할아버지들과도 멀어지다. 그들도 최 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색했다. 최 씨 요새 안 보이네? 가끔 누가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다. 해시태그 경제적 파탄의 현실. 집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 담보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오니 이에 고지합니다. 그 공문을 보는 순간 최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다. 정말로 집을 잃게 되는 건가? 부인이 그 통지서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정말 어쩌라고. 평생 살던 집을 잃는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뭐가 되나.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부인의 절규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니 최 씨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명수가 급하게 집에 왔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다. 정말 모른다고만 하실 거예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방법이 어디 있겠나? 이자를 낼 돈도 원금을 갚을 돈도 없었다. 친척들한테라도 빌려보세요. 누가 빌려주겠어?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정말로 빌릴 곳이 없었다. 형제들한테도 이미 소문이 났고 그들도 최 씨를 피하고 있었다. 해시태그 절망의 나라. 모든 희망이 사라지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었다. 이제 남은 건 절망뿐이었다.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다. 겨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혼잣말이 들어갔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중얼거렸다. 가끔 미경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생각해봤다. 화를 낼 것인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인지.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냥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고 싶었다. 정말로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 적은 없었어? 하지만 그런 질문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미경에게 자신은 그냥 돈을 뜯어낼 대상일 뿐이었다. 해시태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다. 혹시라도 미경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연락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경찰에서 그 여자를 잡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희망은 허상이라는 걸 깨달았다. 미경 같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리 없었다. 그리고 경찰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 돈도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은 없구나. 해시태그 극단적 생각.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족들한테도 짐이 되고 나 자신도 고통스러운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서웠다.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이 자연스러워졌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매일매일이 고통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고역이었다.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가족들을 보는 것도 괴로웠다.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미안했다. 차라리 자신이 없어지면 가족들이 편해질 것 같았다. 해시태그 유서를 쓰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책상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가족들에게. 첫 줄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멈춰 있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바보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천천히 써 내려갔다. 미경이라는 여자에게 속아서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쓰면서 눈물이 났다. 그 순간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그 여자가 나한테 오빠라고 부를 때,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할 때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속았나 봅니다. 글을 쓰다가 중간중간 멈춰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순이야, 미안하다. 평생 고생만 시켰구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얼마나 예뻤는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부인에 대한 미안함을 쓰면서 더욱 눈물이 났다. 명수야, 미영아.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하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자식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해시태그 구체적인 계획. 유서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결정했다. 집 근처 산에 올라가기로 했다. 그곳에는 절벽이 있었다.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다. 부인은 교회에 가고 집에는 자신 혼자 남을 것이었다. 그때가 적당할 것 같았다. 토요일 밤 최 씨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다. 자식들이 뛰어다니던 거실, 부인과 함께 밥을 먹던 식탁, 혼자 술을 마시던 베란다. 모든 게 추억이었다. 좋은 추억도 있었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떠나야 했다. 마지막으로 부인의 잠든 모습을 봤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중간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 해왔는데. 미안해, 순이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해시태그 마지막 날 아침. 일요일 아침 부인이 교회 갈 준비를 했다. 나 교회 다녀올게. 그래. 당신도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 알았어.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대화였다. 부인은 최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부인이 나간 후 집에는 최 씨 혼자만 남았다. 이상하게 고요했다. 마지막으로 소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유서를 다시 읽어봤다. 빠뜨린 말은 없는지, 제대로 써졌는지.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가방에 유서를 넣고 집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집이었다. 해시태그 산으로 향하다. 집에서 산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다. 평소에 산책할 때 자주 가던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었다. 길을 걸으면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미경과 처음 만났던 날,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날,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정말 바보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가 그리웠다. 미경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행복했었다. 비록 모든 게 거짓말이었지만 산길을 오르면서 숨이 찼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올라갔다. 다른 등산객들도 몇 명 보였다.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 모두들 행복해 보였다. 저 사람들은 나처럼 바보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올라갔다. 해시태그 절벽 앞에서 드디어 절벽에 도착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득했다. 바위들이 삐죽삐죽 솟아 있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살 수는 없을 것이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끝날 것이었다. 바위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봤다.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껴졌다. 이제 곧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었다. 가방에서 유서를 꺼내서 바위 위에 눌러놨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돌로 눌러뒀다.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를 피웠다. 원래는 담배를 끊었는데 오늘만큼은 괜찮을 것 같았다. 담배를 피우면서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다. 좋았던 때도 있었다. 결혼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승진했을 때. 하지만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해시태그 마지막 순간. 담배를 다 피우고 일어섰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절벽 끝에 서서 마지막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여전히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미안하다, 모든 사람들.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한 걸음, 두 걸음. 해시태그 발견. 다음날 오전, 등산을 온 사람이 절벽 아래에서 최덕수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바위 위에 남겨진 유서와 함께. 유서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글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 적혀 있었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에는 미경이라는 이름만이 여러 번 쓰여 있었다. 그것이 최덕수 씨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한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생을 마감한 한 남자의 비참한 결말이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정리했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다. 부인 순이는 교회에서 돌아오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 큰아들 명수는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고 딸 미영은 시댁에서 울면서 전화를 받았다. 그들 모두는 충격에 빠졌다. 설마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화나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장례식장에는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왔다. 친척들 몇몇과 옛 직장 동료 몇 명. 그것이 전부였다. 최덕수 씨의 인생이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다. 그리고 어디선가 미경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또 다른 외로운 남자를 찾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에게 최덕수는 이미 잊혀진 과거의 한 사람일 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 남자의 인생이 끝났다. 외로움에 지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환상이었고 그 환상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끝내버린 것이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